반갑습니다. 자, 일단 저하고도 인사를 나누셨으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우리 고택 속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삶 속으로 가져오고 싶어서 이 자리에 또 오신 분들이잖아요.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악수하시면서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자,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역시 다르네요. 자, 근데 제가 인사를 나누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안에 계신 분들부터 저 밖에 계신 분들까지 정말 열심히 인사를 나눠주셨는데 인사를 나누는 방식을 보니 한 3개 정도의 그룹으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 그룹은 어떤 그룹인가? 정말 막 손발을 막 다 뻗어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인사하시는 분들 가장 많습니다. 이분들 적극성 끝내주고요. 주도성 어마어마한 분들입니다. 또 이런 분들은 보면 오지랖도 끝내주는,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이 적극성과 여러분들의 이 주도성이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만큼 이끌어오는데 기여한 용광로와 같은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룹도 있는데요. 또 인사는 하고 싶은데 또 손발이 발사가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또 이런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전달이 되더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인사할 때 보면 이런 분들은 또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앓는 소리가 나면서 이분들의 눈빛과 이분들의 몸짓과 이분들의 수많은 비언어적 요인들이 합쳐져서 언어적 요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그룹도 있는데요. 이 세 번째 그룹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당신이 인사를 하거나 말거나 간에 나는 그냥 내 길을 가겠다 하는 분들인데 여기 앞줄이 좀 있어요, 우리 가족들. 그죠? 자, 그런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 인사를 나눈 시간이 불과 한 2.5초?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짧은 시간 동안에 3개의 그룹을 나누고 거기에 내용을 말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름표를 붙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좀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아마 제가 오랫동안 공부했던 심리학이 제게 주었던 선물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건 뭔가 저도 제 인생의 이 작은 문지방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지방을 잘 넘을까 하는 고민을 했는데 다른 분들은 이 삶의 어마어마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이 고통의 주제 앞에 어떻게 해법을 찾고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분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해법을 찾고 있나 두루 좀 살펴보니 만약에 뭐 아이들 때문에 힘들다 하는 분들은 뭐 EBS에서 나오는 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더라. 또 뭐 가족 때문에 힘들다 하면은 뭐 달라졌어요나 아니면은 뭐 여러 그 부부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더라. 그도 이도 저도 안 되겠다 싶은 분들을 봤더니 서점에 가서 여러 책들을 두저기며 삶의 해법들을 찾고 있는데 봤더니 그래서 그런가 10권의 베스트셀러가 최근에 있었다면 그중에 8권 이상이 심리학의 바탕을 둔 책들이 대부분이더라. 저와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심리학이란 영역에서 삶의 해법을 찾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구나. 그렇다면 심리학이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심리학이 내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심리학이 내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심리학이 내 인생의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모종의 해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심리학 안쪽으로 쑥 들어가 봤더니 심리학은 크게 2가지에 집중하더라는 거죠. 몇 가지에 집중하더라? 2가지. 그 첫 번째 주제가 바로 뭐냐? 변화라는 주제입니다. 변화. 하여튼 여하간에 이 변화라는 말이 어느 나라 말로 어떻게 쓰여지든지 간에 어떻게 발음이 되든지 간에 우린 단 한 번도 변화를 멈춘 적이 없고 지금도 변화하고 있고 우린 앞으로도 변화하게 될 텐데 뭐 어차피 제가 여기 온 김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변했을까? 우린 또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한 번쯤 점검하고 넘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어차피 가지고 있는 직업이 사람들에게 변화를 보여주고 변화를 다짐하면 이 변화를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이 변화가 이 사람들의 일상이 되고 일생이 되도록 돕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잖아요. 심리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에게는 변화 말고 또 한 가지 중대한 주제가 있다 말하더라. 그 두 번째 주제가 뭔가 봤더니 적응이란 주제가 있더라. 그런데 이 변화와 적응 사이의 관계를 봤더니 참 놀랍더라. 똑같은 변화 속에 봤더니 누군가는 좋은 적응을 하더라. 그리고 똑같은 변화 속에 봤더니 누군가는 만족스럽지 못한 적응을 하더라. 좋은 적응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라. 내 인생은 괜찮다. 살만하다. 이만하면 족하다. 나는 행복하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 좋은 적응 끝에는 좋은 고백이 이어지는구나. 상대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적응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라. 내 인생은 뭐 황이다, 꽝이다, 똥이다 뭐 이렇게 말하더라. 그 만족스럽지 못한 적응 끝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고백이 이어지는구나. 그럼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왜 우리는 같은 변화 속에 서로 다른 적응을 하고 다른 적응 끝에 서로 다른 고백을 하게 될까? 말을 바꿔보자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면 우리도 좋은 적응 끝에 좋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오늘은 이 네모가 채워지면 우리 강의는 끝날 겁니다. 자, 이제 뭐 변화 이야기가 나왔으니 잠깐 좀 변화 얘기 좀 하고 넘어갈까요? 제가 지금이야 좀 이렇지만 제가 또 20대에는 몸무게가 42kg. 믿음이 적어요. 믿음이 적어요. 계속 그랬던 건 아니고 딱 3년만. 3년만 날씬했는데 그 3년 날씬할 때 지금의 제 남편을 만났잖아요. 제 남편은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이 결혼은 사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결혼만 한지 아십니까? 아유 제가 또 생긴 건 이래도 제 남편이 저보다 2살이 어려요. 오빠들하고 살기 힘드시구나. 그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결혼할 때 8평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가 전세 1,700만 원짜리 이제 방 하나짜리 방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자취방이었고 양쪽 부모님 도움 10원도 없이 결혼 생활 시작해서 결혼하자마자 체질과 적성에 따라 바로 배가 불러가지고 15평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15평 방이 몇 개? 2개. 빙고. 그리고 나서 또 저희가 또 바로 또 배가 불러가지고 또 23평으로 저희가 이사를 갔습니다. 23평 방이 몇 개? 3개. 여러분 방 3개짜리 살잖아요. 숨바꼭질을 하면 못 찾아요. 저는 애들 둘 데리고 숨바꼭질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요것도 딱 3일 지나고 나니까 숨고 자시고 할 것도 없더라고요. 나와! 다 나와. 그래도 이 집에서 저희 큰아이는 유치원을 졸업하게 되고요. 유치원을 졸업하자마자 저희는 또 바로 이사를 가서 32평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물론 전세. 그래도 살림 많이 늘었죠. 만 7년 만에 8평에서 1,700만 원짜리 8평에서 부모님 도움 전혀 받지 않고 32평 이사 갔으면 정말 살림 많이 늘었잖아요. 저는 평생 화장실 하나짜리 살다가 화장실 2개짜리 이사를 갔더니 막 갈등이 되는 거예요. 어느 화장실로 가야 되나 막 갈등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딱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바로 또 적응이 돼요. 제가 갈 화장실은 뻔해요. 가까운데 아니면 아들놈이 오줌을 들러서 냄새가 들나는데 글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 집에서 저희 큰아이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저희 큰아이는 키가 172였습니다. 만 12세인데도 불구하고 키가 172가 되니까 막 이 정도 되니까 막 코털이 막 밖으로 나오고 막 겨드랑이 털이 땅에 닿아요. 이럴 정도가 되니까 막 호르몬이 대폭발입니다. 거기다 둘째도 키가 크니까 얘네들이 막 사춘기에 빨리 접어들어가지고 막 미친 듯이 싸우는 거예요. 하도 싸우다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야 이왕 싸울 거 넓은 데 가서 싸워라. 저희가 이사를 갔습니다. 43평으로 이사를 갔어요. 전세 물론 전세죠. 여러분 43평 살잖아요. 안방에서 마루 화장실까지 가려면 중간에 밥을 먹고 가야 돼요. 그래도 전 이 집이 너무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 주인이 나가래요. 근데 뭐 주인이 집으로 들어온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벌써 애 중학교 갔죠. 엄동설아니죠. 나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막 주변을 막 이잡듯이 뒤졌더니 집이 딱 한 채가 나더라고요. 52평이. 이건 월세.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 52평에 살아봤는데요. 여긴 살지 마세요. 여긴 살지 않으시길 권합니다. 여러분 52평 살잖아요. 집에서 길을 잃어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밖을 못 나와요. 그래서 하도 길을 잃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최근에 이사를 갔잖아요. 25평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 사니까 여기 52평까지는 이제 강북에 살았고요. 드디어 이제 강남으로 이사를 갔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사 간 집은 1986년도에 지어진 집인데요. 그래도 괜찮았는데 며칠 있다가 윗집에 보일러가 터진 거예요. 보일러가 터졌는데 저는 살면서 그때 천장이 배가 부른 걸 처음 봤잖아요. 배가 막 쫙 부른데 아마 양수는 그렇게 터지나 봐요. 가운데가 쩍 갈라지더니 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거기다가 이 52평 있던 살림이 25평으로 들어갔잖아요.
아주 사는 게 힘든데 네,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잖아요. 우리는 다들 8평처럼 태어나서 15평처럼 우리 아동기를 보내고요. 그리고 23평처럼 우리의 청소년기가 지나갈 겁니다. 32평처럼 우리의 청년기는 어느덧 흘러가고 43평처럼 원대한 꿈 가지고 우리 중년기 시작하고요. 네, 중년기는 한 52평쯤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모두 이야기하는 감퇴와 수축의 시기라고 하는 노년기는 한 25평 정도의 마음으로 살게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 인생을 다 살아보지 않아도 아는 게 있죠. 우리 중년까지는 괜찮습니다. 여기 52평까지 괜찮아요. 왜? 우리는 계속 성장했고 우리는 배울 만큼 배우고 학교도 다니고 졸업을 하고 결혼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아이도 하나둘 낳고 손바닥만큼씩이지만 살림살이도 점점 늘어나요. 그러니 어떻게 중간에 한번 털썩 주저앉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 우리는 아직 젊고 왕성하고 다시 일어날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최근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중년 이 시점에서 노년으로 넘어갈 때는 쉬운 세상이 아니게 되었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왜냐? 100세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호모 헌드레드라고 하는 그야말로 꿈꾸던 100세 시대가 도래했으니 이 얼마나 오래 사나 싶겠죠? 최근 연구를 보니 100세요? 우리는 150살까지도 산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좋은 적응을 하고 과거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좋은 고백을 해야 되는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죠.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나는 어떤 이름표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생로병사가 다 대단한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잊고 살았지만 우리 다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자식으로 태어났다 조금 있다 보니 우리에겐 형제가 생겼습니다. 형제가 있다는 걸 알고 조금 있다 우리 밖을 나가 보니 우리에게는 친구란 개념이 생겼고요. 이 친구와 함께 손을 잡고 우리는 학교에 가서 학생이 되었고 졸업을 하고 우리는 직장을 다녔고 직장을 다니고 난 이후에 우리는 누군가의 또 연인이 되었고요. 연인이 되었다가 우리는 이때 이후로 누군가의 배우자가 되고 배우자가 되었다가 우리는 그 다음에 누군가의 부모가 되고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이 생로병사가 다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는 다 자식으로 태어나서 흘러 이렇게 살다가 맨 마지막 임종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보면 누군가는 그 와중에 프로페셔널 인생으로 산다 말하더라. 누군가는 좋은 적응 끝에 좋은 고백을 한다 말하더라. 누군가는 아마추어 인생처럼 살면서 좋지 않은 그리고 만족스럽지 못한 고백을 하게 되더라. 왜 우리는 이렇게 서로 다른 삶을 살게 될까? 왜 다른 적응 끝에 다른 고백을 하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 번쯤 좀 짚고 넘어가 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2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2가지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나는 결혼을 해본 적이 있다. 네, 자, 내리시고요. 그럼 제가 2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애가 있다. 애가 있다. 네, 높이 드시고요. 제가 지금 2가지 정체를 여쭤본 겁니다. 하나, 배우자로서의 정체성 하나, 그리고 부모로서의 정체성 하나 이렇게 2가지 정체를 여쭤봤는데요. 보니 배우자로서의 정체성도 있지만 제가 손들어 여쭈어 보니 이 부모로서의 정체성이 훨씬 더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이 세상에는 4종류의 부모와 4종류의 자식이 있다는 이야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4종류의 부모는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유추가 가능하죠. 첫째, 권위적 부모, 그리고 권위주의적 부모, 민주적 부모라고도 부르는 허용적 부모, 그리고 방임적 부모 이렇게 크게 4종류의 부모가 있듯이 그와 비슷하게 4종류의 자식도 있다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첫 번째 자식이자 최고의 자식은 어떤 자식인가? 공부까지 잘하는 자식. 이런 애들 요새 뭐라고 부르죠?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중요한 거, 우리 집에 없다는 거. 그죠? 그게 핵심인데 2번째 자식은 공부는 좀 못해도 그래도 지 엄마 말은 잘 듣는 자식. 없어요. 드물어. 3번째 자식도 있습니다. 공부도 못해. 지 엄마 말도 더럽게 안 들어. 그래도 어떻게 지 몸 하나는 건강한 새끼. 그러나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최악의 자식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최악의 자식이 뭔지 아십니까? 지혜비 닮은 놈이라고.
그래서 그런가. 사실 뭐 우리가 이런 농담을 합니다만, 남편들 정말 고생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남편들은 너무 힘들고 인생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를 때면 지갑이나 휴대폰에서 그렇게 아내 사진을 꺼내 본대요. 이렇게 해서 아내 사진을 이렇게 꺼내 보면서 아유, 내가 이 여자랑도 사는데.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이런 농담 중에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우리 인생에만 프로페셔널과 아마추어가 있겠는가? 배우자도 프로 배우자 따로 있고 아마추어 배우자 따로 있더라. 부모 역시 프로 부모 따로 있고 아마추어 부모가 따로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부모란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쪼개어 보면 우리는 다 똑같은 부모란 이름으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시간이 조금 오래돼가지고 잊고 지냈지만 내 아이를 낳았을 때 시점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부모도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우리가 0에서 1세일 때 부모의 이름은 부모가 아니었고요. 보육자란 이름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보육자는 뭡니까? 아이가 똥 싸면 똥기저귀 갈아주고 배고프다 울면 가슴을 열어서 그 젖을 청내어주는 그 사람, 아이를 생명싸개처럼 보호해줬던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보육자였고요. 여러분들은 이 역할을 잘 해내셔서 우리 아이들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아이들은 곧 1에서 3세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부모들의 이름은 한 번 이름표를 갈아차게 됩니다. 양육자란 이름으로 이름표를 바꾸게 되는데, 양육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아이들에게 똥기저귀만 갈아주고 젖만 물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혼자 스스로 숟가락도 잡을 수 있도록, 혼자 옷도 입을 수 있도록, 혼자 말할 수 있도록, 혼자 옷 입을 수 있도록 스스로 혼자 생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과 방법들을 알려주는 그 사람을 우리는 양육자라고 하고, 여러분들도 그 역할을 잘 해내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은 스스로 생존하는 법을 조금씩 배워나가고 조금 더 커서 3에서 7세에 도달하게 되죠. 이때 유치원을 다니는 이 시기 우리 부모들의 이름은 뭐였는가? 훈육자란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이름을 바꿔 타게 됩니다. 훈육자는 뭡니까? 아이들에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경계, 그 울타리를 알려주는 사람을 우리는 훈육자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훈육자의 역할을 부모가 제대로 잘 하지 못했을 때 전문가가 찾아가서 그 부모에게 훈육의 방법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였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배우게 되죠.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경계는 이렇게 짓는구나라는 걸 확인하고 그 부모의 학습 방법을 모델로 해서 유치원 또 놀이터에 나가서 아이들에게 이거 하자 저건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리더십의 첫 번째 모델을 부모에게 이 시기에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세상 속에 나갔다 다시 성장해서 7에서 12세 곧 초등학교를 다니게 되고요. 7에서 12세 초등학교를 다닐 동안 우리 부모들의 이름은 뭔가 격려자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격려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잘했어, 훌륭해, great, good job, excellent 이런 얘기들을 기꺼이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격려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의 칭찬 붐이 일었어요.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나와서 칭찬하셔야 됩니다. 격려가 답이고요. 칭찬만이 해법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막 쏟아냈단 말이에요. 맞는 얘기죠.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뜨겁게 열광했던 게 바로 이 칭찬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전 국민이 다 알게 된 책 이름도 있었죠.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데 칭찬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문가들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도 보니까 정말 열심히 다짐을 하더라고요. 오케이, 알겠어, 칭찬하겠어,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가셨어요. 전 너무 걱정이 됐어요. 왜냐?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다짐과 당위를 가지고 가셨는데 방법을 배우지 못하고 간 게 대부분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맨날 어린 시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젠 크다 못해 나중에 여러분 아시죠? 우리만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오래 삽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 짧으면 55년, 재수없으면 95년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크다 못해 늙어가는 그 시점까지 우린 아이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죠? 부모는 살 의무만 있고 죽을 권리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우리 칭찬해 주십시오. 우리 격려해 주세요. 모르는 부분 있으면 끊임없이 계속 배우러 오고 우리한테 와서 가슴에다가 얼굴을 파묻고서 울고 울러오는 날도 있고요. 뭔가를 또 따끔하게 혼내야 되는 날도 있고 이런 날들이 계속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반복이 되는데 제 고민은 뭐냐. 제 아이들도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의 발달 단계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이가 먹어서 옆머리가 희끗희끗해지는 그 순간이 오고 내 자식이 환갑이 넘는 순간까지 가도록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줄기세포와 같은 칭찬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제가 고민 끝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길 권합니다. 아이들에게 이리 말씀해 주세요. 너는 뭐가 돼도 될 놈이다. 너는 뭐가 돼도 될 놈이다. 이야기해 주시길 바라요. 중요한 건 뭐냐? 누가 이 이야기를 해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알아온 이 사람. 나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 꿰뚫고 있는 이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반복적인 이야기는 뭐냐? 마치 신의 메시지와 같은 겁니다. 신의 보이스, 신의 목소리와 같은 거예요. 아이들 반복적으로만 해주신다면 이거 버릴 것 같죠?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귀뚱으로 들 것 같죠? 아니요. 심장에 새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세계 두었다가 우리는 우리 부모에게 듣지 못했으나 우리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애들도 우리처럼 인생 바닥까지 떨어지는 순간이 온다고요. 그 순간을 맞아요. 그 순간에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해주었던 이 이야기를 말의 사다리를 삼아서 그 말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와서 다시 빛의 세계로 걸어 들어가는 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반드시 해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나서 우리 아이들은 이런 격려와 함께 이제 사춘기를 들어가게 되죠. 12세에서 18세. 이 시기 부모들의 역할은 뭐냐? 상담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담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아이들 앞이 아니라 아이들 옆이나 아이들 뒤에서 아이들의 그림자를 읽어주는 사람을 우린 상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기 아이들은 참 특별합니다. 왜 특별한가?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낯선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뇌가 달라요. 이 시기 아이들은. 왜냐?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시점 정도까지는 인간의 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보상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성인이 넘어가잖아요. 24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처벌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뇌를 갖게 됩니다. 심리학이 뇌를 연구하는 학문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이 사춘기 시기만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바로 뭐냐? 보상에도 반응하지 않고 처벌에도 반응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몸만 펄떡펄떡 살아있어요. 그러면 우리 부모들은 이 시기에 뭘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기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은 아주 간단해요. wait.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리는데 중요한 건 그냥 기다리면 안 돼요. 그냥 기다리는 사람은 상담자가 아니죠. 상담자는 어떻게 하며 기다리는 사람인가? 이렇게 말하며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 있으면 반드시 이야기해. 아버지가 네 일이라면 제일 먼저 달려갈게. 짬짬이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과 듣지 않은 아이들이 있죠. 이런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 일탈의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더군다나 일탈을 한다 하더라도 가장 빨리 돌아오는 게 바로 이 아이들이에요. 왜냐?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고 문을 열고 열린 문이 있는 거 아니에요.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여기 아버지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아버지들이 아이들에게 이 시기 제일 많이 하는 말. 나가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뒤에 한마디를 더 붙여주세요. 나가 이 자식아! 베란다로. 집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놀라운 건 뭐냐? 기다려주는 자가 있어야 아이들도 돌아와요. 문이 열려 있어야 들어올 곳이 있어야 아이들도 모른 척 들어와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건 뭔지 아세요? 일탈이 아니에요. 일상이에요. 아이들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제가 아니라 저같이 전문적으로 배워서 학습을 이렇게 하는 상담자가 아니라 여러분 부모님들이 상담자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기대하면서 그 다음 순간 넘어가 18세 이상이 되면 그때 우리 부모들의 역할은 뭔가 이때부터는 동반자란 이름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이거 다 해요. 안 하시는 부모님들은 없어요. 대부분 조금 잘하고 조금 못할 수도 있겠지만 놀라운 건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프로 부모고 누군가는 아마추어 부모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나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나 내 아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나는 과연 프로인가 생각하게 되죠. 내가 프로여야 과연 나도 내 아이들에게 야, 엄마도 너한테 사랑받고 싶고 아버지도 너한테 사랑받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좀 꺼낼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보다 좋은 부모로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저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여쭤볼까요? 나는 내 인생에서나 내 배우자의 관계에 있어서나 그리고 내 아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나는 프로다. 손 들어볼까요?
역시 양반의 도시야. 그런데 겸손하셔서 그런 게 아니고요. 기준을 모르는 겁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우리가 프로 부모인지 아마추어 부모인지를 얘기를 해준 적도 없고 프로 부모와 아마추어 부모 사이 기준을 누가 알려준 적이 없어요. 기준을 모르니 평가가 불가능한 겁니다. 내 스스로도. 지금부터 제가 프로페셔널과 아마추어의 기준을 좀 말씀드릴까 해요. 자, 그러면 그 프로페셔널과 아마추어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강의는 안 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 프로페셔널과 아마추어의 기준. 노하우란 말 아시잖아요. 노하우. 이거 노우라는 말, 안다라는 말과 하우, 어떻게 혹은 방법이란 말의 합성어인데요. 여러분 노우? 노우요? 안다? 안다라는 거요? 여러분 정보는 홍수의 시대입니다. 아는 건 넘쳐나는 시대예요. 우리가 인터넷 세상에 열리고 우리가 하루에 만나는 정보의 양이 7만 5천 개예요. 우리 앞으로 2030년이 되죠. 우리는 하루에 13만 개의 정보를 만나게 됩니다. 정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정보가 궁금하세요? 녹색창 들어가세요. 정보가 궁금하세요? 구글 같은 데 들어가세요. 더 넓고 더 깊은 정보도 하루에 수십 개국 언어로 계속 번역되고 있습니다. 정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모가 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가? 내게 있는 정보가 이미 있는 정보도 넘치니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정보가 어떻게 내게 와서 피가 되고 내게 와 살이 되고 이게 내 어떻게 와서 관계가 되고 이게 일상이 되고 일상이 될 수 있는 이 방법을 찾는 것. 오늘은 노우가 아니라 하우를 가져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 쓰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심리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뇌를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그 중에서도 보면 이제 기억에 관련된 연구를 또 많이 해요. 여러분 이렇게 글로 쓰는 기억과 영화처럼 보는 이미지 기억이 있다면 어떤 기억이 더 오래 갈까요? 이미지 기억이 훨씬 더 오래 갑니다. 오늘은 머릿속에 그림을 가져갈 거예요. 안 적으셔도 돼요. 왜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보가 아니라 실천이고 적응이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 그 아마추어와 프로페셔널 그 부모에도 경계를 주는 그 기준을 저는 뭐라고 부르는가? 3P라고 부릅니다. 3P. 이게 세 개의 영어로 시작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내가 3번 피볼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피어날 것인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P는 바로 뭐냐? 프라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프라이드. 여러분 프라이드는 뭡니까? 안으로부터 이렇게 확 올라오는 거라고. 안으로부터 쫙 올라와야 이게 진짜다라고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죠.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안으로부터 나온다고요? 아니요. 보이는 게 다예요. 들리는 게 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간단한 실험 하나 해볼까요? 지금부터 머릿속에 나를 낳아주시거나 혹은 길러주신 부모님들 계시죠? 낳아주시거나 길러주신 부모님들 머릿속에 좀 떠올려 볼게요. 자, 지금부터 머릿속에 부모님을 떠올립니다. 자, 떠올리셨죠? 자, 제가 지금부터 여쭙겠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떠올리신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 사랑했을까요? 네. 네, 그죠? 여러분들이 네라고 대답하셨는데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했는지 어땠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했다고 해석하네요. 해석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다 해석입니다. 팩트라는 건 없어요. 사실관계라는 건 없어요. 다 해석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그렇게 해석하는가 간단해요.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이 하셨던 말씀과 그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단어 우리가 추출해. 그걸 가슴에 박아. 그랬다 머리에 올려. 그랬다 저 같은 사람이 물어봐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 사랑했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예라고 하는 자기 해석을 고백으로 꺼내 놓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잘한다, 이쁘다, 착하다, 훌륭하다, 멋지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용돈 팍팍팍 주시고 유산도 미리미리 팍팍팍 주시잖아. 애들이 she loves me.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he loves me.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해석하고 가슴에 박았다, 머리에 올렸다. 저 같은 사람이 엄마 아버지가 너희 사랑하니 하면 예라고 하는 자기 해석을 고백으로 꺼내 놓는 거예요. 보이는 게 답니다.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해하고 듣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보여주지 않으면 모르고 들려주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무엇을 보여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What are you? 네 직업이 뭐니? 당신 직업이 뭡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저한테. 왜 그러냐? 제가 사실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실래요? 저 상담하는 사람이잖아요. 상담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저 학교 교수잖아요. 책도 한 17권 썼으니까 저자이기도 하잖아요. 칼럼도 뭐 하루 한 달에 7, 8편씩 한 10년 넘게 썼으니까 칼럼니스트이지 하죠. 중요한 건 아무도 몰라. 그죠? 거기다가 뭐 이제 여기저기 자문도 많이 하고 저 방송도 하고요. 저 센터도 하고요. 그리고 저 엄마잖아. 아내잖아. 딸이잖아. 며느리잖아. 친구잖아요. 엄청 바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What are you? 도대체 직업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저는 그때마다 제 답변은 한결같습니다. 저요? 저 상담하는 사람입니다. 저 상담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저는 그냥 상담자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TV나 이런 데서 저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러셨구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내가 무슨 일 있으면 이호선 교수에게 가봐야 되겠다. 내가 무슨 일 있으면 이호선 교수라면 나를 도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신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 제가 얘기하니까요. 들으면 그런 것 같아요. 보면 그렇다고 믿어요. 보이는 게 답니다. 들리는 게 다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여러분. 심리학에는 분화도라는 말이 있어요. 분화도. 이 분화도라는 거 뭘 이야기하는가? 이성적 판단, 합리적 사고, 논리적인 과정, 우리 관계 해결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감정 조절 능력 이런 좋은 것들을 다 모아요. 점수를 냅니다. 점수는 0점에서부터 100점까지 있어요. 점수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점수가 높을수록 이 사람 이성적 사람, 합리적 사람, 논리적인 사람, 문제 해결에 감정 조절에 관계 조절까지 잘해낸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결혼하는가?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결혼할 때 보면 둘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다른 한 사람보다 분화도가 높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분화도가 높다면 다른 한 사람 분화도가 낮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아이들은 이 분화도가 어디서 결정이 되는가? 간단합니다. 누가 높건 누가 낮건 상관없이 그 사이 어느 지점에서 우리 아이들의 분화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모들의 욕심은 뭔가? 우리 아이들의 분화도를 높이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분화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두 가지로 가능한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교육입니다. 교육. 여러분 교육은 뭡니까? 교육은 눈 뜨는 거예요. 교육은 뭡니까? 교육은 좋은 걸 보는 힘이고 좋은 것을 향해 가는 에너지고 좋은 것을 기꺼이 잡는 용기. 이걸 우리는 교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국영수가 아니라. 우리 부모들도 몰랐죠. 내가 열심히 이렇게 피땀 흘려서 나 못 먹을 거, 나 입을 거 안 입어 가면서 내 자식을 이렇게 교육시키면 뭔가가 있어서 우리 아이들을 더 잘 살도록 하고 뭔가가 있어서 더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라는 모종의 이런 신념이 있었죠. 그 모종의 신념이 바로 뭐였냐면 분화도를 높이는 과정이라는 말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역시 우리 아이들을 그 신념으로 키워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육 좋고요. 꾸준히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이게 바로 부모의 프라이드예요. 부모의 프라이드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까요? 나는 내 아이들에게 내 명함 혹은 내 남편의 명함을 아이들에게 주어본 적이 있다. 굉장히 많으신 거. 깜짝 놀랄 정도로 많으신 거예요.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한 6분 정도가 손을 드셨는데요. 이 전체 비율로 보자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왜냐?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내 아이에게 내 남편, 곧 아버지의 명함이나 어머니의 명함을 줘본 적이 있다라고 손든 친구들이 전체의 18%였고요. 매번 직급이 바뀔 때마다 줘본 적이 있다는 0.3%였습니다. 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죠? 거의 이런 일이 없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 우리 아이들은 아버지의 자부심을 볼 기회가 없어요. 왜? 아버지의 자부심은 일터에 있으니까. 아이들은 어머니의 자부심을 볼 기회도 많지 않습니다. 왜냐? 어머니의 자부심은 아이들이 학교 간 순간에 발생하니까. 아이들이 나가 있는 순간에 발생하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부모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는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자부심을 갖도록 해라. 자부심을 또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니 매운탕을 좀 끓여주십시오. 매운탕. 제가 매운탕을 끓였어요. 제 아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머니 떡볶이 국물에 잉어가 지나갑니다. 제가 먹어봤는데 저도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제가 늘 요리는 너무 자주 실패를 하니까 그때마다 제가 그냥 넘어가진 않습니다. 제가 그때마다 아들한테 이야기해줘. 야, 그래도 엄마가 김치찌개 하나는 끝내주지 않냐. 제가 늘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불과 며칠 전에 저희 아들 친구가 놀러 왔어요. 저희 집에. 아들 친구가 놀러 왔으니까 뭐 맛있는 거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아줌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랬더니 저희 아들 친구가 막 으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왜 이러지? 그랬더니 얘네 엄마가 만물상을 본 거야. 그 집 엄마 요리 못한다고요. 저도 저지만 제 아들이 옆에 있었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얼마나 창피했을까 싶었는데 그 시점에 제 아들이 탁 나오더니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그래도 우리 엄마가 또 김치찌개 하나는 끝내주지 않냐. 만일 제가 평상시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저희 아들도 부끄럽고 저도 부끄럽고 그 말 많은 집에서 저희 집안이 다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했던 그 말, 그 문장은 원래 누구 입에서 나온 건가요? 엄마 입에서 나온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으나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 아이에겐 자부심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죠. Get the pride. 프라이드 가지세요. 자부심 가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프라이드 갖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Show your pride 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부심을 보여주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아이들은 그렇게 알고 무엇을 들려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Get the pride? 좋습니다. 더 좋은 건 뭐냐? Show your pride. 자부심을 보여주시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뭐냐? Priority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 priority, 우선순위란 뜻입니다. 우선순위란 뜻인데요. 자, 또 한 가지 간단한 실험을 해볼 거예요. 자, 지금부터 머릿속에 한 명, 딱 한 명 머릿속에 떠올려 볼게요. 지금부터 머릿속에 한 명 떠올립니다. 떠올리셨죠? 자, 이 사람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린 사람은 앞으로 더 오랜 시간 동안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갈 사람이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우선순위냐? 오히려 여기에 더 가까운 단어는 here and now란 말하고 훨씬 더 가까워요.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 대한 몰입. 저는 그걸 우선순위, 진짜 프로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는 두 번째 척도인 우선순위의 가장 핵심은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 대한 몰입. 그게 바로 프로페셔널과 아마추어의 기준 두 번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저는 집에 가잖아요. 그럼 카톡, SNS 있잖아요. 저는 카톡 잘 안 합니다. 거의 안 해요. 아이들과 잘 지내고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러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기도 하고 나도 그렇게 살겠다 늘 다짐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커서 하루 중에 만나는 시간이 찰나와 같아요. 어떤 날은 만나지 못하는 순간도 있고요. 배우자하고도 내 남편하고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요. 저녁에 가서 그냥 잠깐 만나기 바쁘니까 아침에도 다 따로따로 가고 이런 찰나와 같은 순간을 정작 중요한 데 투여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집에 가서는 이런 SNS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저는 안 하는데 이것들이 해. 자식들이 해요. 아이들이. 이게 제 얘기만은 아닐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럴 텐데 아이들이 어린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큰아이 30, 40, 50, 60 된 애들도 가가지고 이거 하기 바빠 이거. 어차피 제가 여기 온 김에 우리에게는 이미 아이들이 넘버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좀 넘버원이 됐으면 좋겠어. 우리도 사랑받고 싶잖아요. 부모도 사랑받고 싶잖아. 이럴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휴대폰과 관련해서 아주 간단합니다. 얘네들이 막 빠져있을 때 걔네들을 계속 봐.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본능적으로 뭔가가 나를 본다는 걸 알아. 본능적으로. 그러면 휴대폰을 끄느냐? 안 끕니다. 이걸 그대로 들고 뒷걸음질을 쳐서 지방이 들어서 엉덩이 문을 닫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두드리세요. 문 열어. 문 열어. You are my number one. You are my 우선순위. 문 열어. 문을 두드리잖아. 애들이 집을 나간다? 그러나 집을 나가는 그 신발끈을 여미면서 아이들은 생각합니다. 엄마가 내게 넘버원이구나. 아버지에게 내가 우선순위구나. 라는 거를 알고 나가는 거예요. 저녁에 돌아올 데 없으니 그냥 집으로 들어오죠. 다음 날이라고 휴대폰 안 할까요? 합니다. 하는데 어떻게 하기 전에 한 번 어떻게 보는 거지. 이건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요. 부모가 안중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모를 의식하게 하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마냥 자유를 주는 게 민주적 부모이자 허용적 부모이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 부모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부모도 사랑받고 싶다라는 걸 알게 하는 것, 부모도 너희들에게 넘버원이 되고 싶다는 걸 알게 하는 것, 그게 진짜 좋은 소통이자 진짜 프로페셔널 부모의 가장 정점에 있다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P가 바로 뭐냐? 프로페셔널티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긴 단어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한 줄로 쫙 점 하나 딱 찍고, 그죠? 단어가 어떤 단어도 무슨 상관입니까? 전문성이란 뜻이에요. 제가 보니 여기 부부로 사신 분들이 좀 많이 오셨는데 제일 앞줄은 아예 가족이 왔어요. 어떻게 하느냐? 서로 한 번도 안 봐요. 가족이에요. 확실해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떤 분은 정으로 산다, 사랑으로 산다, 책임으로 산다, 의무로 산다, 의리로 산다, 뭐 연금으로 산다 이런 얘기 많이 있는데 제가 한 20년 넘게 상담 쭉 해오고 이런 분야에서 많은 분들을 뵙다 보니 제가 내린 결론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정, 사랑, 책임, 의리, 뭐 연금 다 좋은데요. 전 그게 아니고요. 부부는 기술로 사는 것 같습니다. 좋은 기술을 가지는 부부는 좋은 고백을 하고요. 나쁜 기술을 가지는 부부는 나쁜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기술을 가지는 부모는 좋은 고백을 하고요. 나쁜 기술을 가지는 부모는 봤더니 나쁜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인생의 기술은 좋은 고백으로 이어지고 나쁜 인생의 기술은 나쁜 고백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좋은 적응 끝에 좋은 고백을 할 만한 그런 기술은 없는가? 라는 걸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더라고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많습니다만 오늘은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는 종료하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제가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칭찬이에요. 칭찬. 야, 칭찬 너무 쉬운 거잖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근데 너무 알고 있는 거라 칭찬하십시오 그랬더니 아주 잘한다 이 자식아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기술적 칭찬은 따로 있지 않겠는가? 있습니다. 그 기술적 칭찬의 가장 첫 번째가 신체예요. 신체. 아이들 만나시죠? 몸 한 군데만 고르세요. 눈이면 눈, 코면 코, 입이면 입, 아무 데나 고르십시오.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역시 넌 눈이야. 역시 넌 눈이야. 역시 넌 눈이야. 이야기하죠?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있다가 가족끼리 왜 이러십니까? 이러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거울 앞에 서서 눈을 까드지면서 역시 넌 눈인가? 이게 인간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도 다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30이 넘어가면서 누구도 우리에게 당신이 잘생기다, 이쁘다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전에도 들어본 적이 없지만 우리 아이들도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누군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역시 넌 눈이야. 역시 넌 눈이야. 역시 넌 눈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은 눈 하나를 주시죠? 여러분들은 눈 하나를 주고 여러분들은 아이들의 심장을 얻게 될 겁니다. 그 강력한 힘이 가장 사소한 곳에서 온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신체만 다루지 마시고 특성도 하나 말씀하시면 좋아요. 아무거나 역시 넌 리더십이야? 리더십 좋잖아. 있어 보이고 아무거나 근거는 없어요. 리더십 그냥 뭐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한 놈 끌고 왔어. 뭐 심지어 그 애는 안 오겠다고 막 우는 놈을 끌고 왔어. 근거는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이름표를 붙여주시면 그 이름표를 붙여주면 그 아이는 우리에게 와서 꽃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역시 넌 리더십이야. 역시 넌 리더십이야.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우리도 동일한 경험을 했잖아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다 자기만의 인생 단어들을 만나요. 그 인생 단어가 좋은 단어만 있나요? 아닙니다. 좌절, 슬픔, 낙담, 수치심. 우리도 접하기 어렵고 힘들고 돌아서고 싶은 단어들이 넘쳐나는데 우리 아이들도 이걸 만날 텐데 우리에게 그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여러분들이 역시 넌 리더십이야. 역시 넌 리더십이야. 역시 넌 리더십이야. 이야기하죠. 아이들은 이 말을 답고 다시 마치 영양제 하나를 먹고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원적 힘을 주시고 이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을 우리는 상담자라고 불렀던 겁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 접촉이에요. 접촉. 이거 아주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희가 이제 선거 막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경험했어요. 제가 만약에 선거에 나갔어요. 저랑 악수를 한 사람이 있고 악수를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악수를 한 사람이 저를 뽑을 확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80%예요.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왜냐? 우리는 접촉만으로도 우리 감정의 50에서 78%가 전달이 되고요. 거기다 5초 이상 접촉을 하죠. 무슨 일이 생기는가? 칭찬을 하지 않을 때에 비해서 칭찬을 하면 우리 호감도가 8배가 증가해요. 거기다가 접촉을 하면 곱하기 2가 돼요.
그랬다 5초 이상 접촉을 하면 다시 곱하기 2가 됩니다. 자, 지금부터 곱셈 좀 해볼까요? 자, 8, 2, 2과 잘하셨어요. 자, 16 곱하기 2는 2과 누가 36이래요? 네, 잘하셨어요. 우리는 칭찬과 접촉이라고 하는 매우 단순한 것만으로 32배의 호감도를 창출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내 아이들에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가 이제 미소인데요. 미소도 다 알고 있지만 기술적 미소는 따로 있더라. 그 기술적 미소의 이름을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미소. 전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게 굉장히 간단해요. 이게 입만 있으면 다 하는데 보니까 입이 다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 윗니하고 아랫니 사이에 빨대를 살짝 물었다 생각하시고 입 끝만 올리는데 진심은 빼셔도 됩니다. 하나, 둘, 셋. 쉽죠?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니까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어깨 한번 풀고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아우 잘하셨어요. 자, 앞에 보고는 다 잘해요. 지금부터 옆 사람을 쳐다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 쳐다보고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잘하셨어요. 아, 역시 다르십니다. 여러분, 라즈니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앞으로 걸어가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 뒤에서 총을 겨누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앞에 꽃을 놓는 방법이 있답니다. 뒤에서 총을 겨눈다면 그 걸음이 몇 걸음이야 가겠지만 그 걸음 얼마 가진 못할 거예요. 하나, 그 앞에 꽃을 놓는다면 누가 민 것도 아니고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가장 빠른 걸음으로 그 꽃을 향하여 달려가더래요. 어쩌면 우리의 칭찬이, 어쩌면 우리의 접촉이, 어쩌면 우리의 미소가 우리에게는 전문성을 가진 기술이 되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강화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부심을 강화하면서 내 아이들이 그리고 내 배우자가 그리고 내 인생에서 의미 있는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가장 빠르게 달려오게 만드는 꽃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바로 그 꽃이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가 너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나도 너에게 사랑받고 싶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울림의 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의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